집회 많이 참여하셨나요? 역시 오늘 아주 훌륭한 민주시민분들만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직설토론 박원순 편이에요. 그리고 부제가 촛불 시민혁명 그리고 박원순입니다. 그런데 촛불과 박원순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죠?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가 짧게 준비한 영상 한 편 같이 보시고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32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인근 200m 지점까지 행진을 벌였는데요. 총 참가 인원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다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그럼 뭐 했어요? 안 보이던데? 아 그래요? 근데 그 사람 그러더라. 눈에 안 띄는 거 공자당한 거 이런 거 뭐 일부러 눈에 안 띄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정치인들은 촛불 시위할 때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박원순은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안 했으니까 뉴스에 안 나오겠지. 아니 그게 다 박원순이 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일을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한대요? 역시 사람이 음침해. 알지 못해? 누가요? 박원순이요? 에이 무슨 소리야, 맨날 패스하고 놀고 그러는데. 에이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되게 동의하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국 정치계 LG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LG가 굉장히 상품을 잘 만들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홍보를 못해서 물건을 못 팔아요. 그래서 마케팅 바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한국 정치계 LG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토론을 진행해 주실 패널 분들을 한 분씩 모시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SNS 대스타입니다. 범근 뉴스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G픽처스의 국범근 대표님 나오시죠.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시선의 젊은 미디어 트웬티스 타임라인의 김도연 편집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이분이?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뭐 바로 보시죠. 오늘 주인공 한국 정치계 LG 박원순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잠시만요. 시장님 앉으시기 전에, 잠시만요. 시장님 어저께 오늘 토론회 행사를 트위터에 소개하시면서 오늘 솔직한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습니다. 잘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요. 솔직한 이야기만 하실 거죠? 그럼 저랑 한번 약속 한번 하시죠. 네.
왜 필요하신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여러분, 그 시장님 얼굴, 패널분들 얼굴 잘 보이시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비집고 옆으로 이렇게 내미셔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참 날씨가 춥죠? 그런데 저는 왠지 시장님의 마음은 올겨울 날씨보다 더 추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늘 따뜻한 남자예요. 추운 겨울에 이렇게 사람들 따뜻하게 녹이는 남자. 그렇습니까? 박수 한번 해보세요. 따뜻하죠? 일단 손은 따뜻한데 그럼요. 저는 그 시장님의 제가 마음, 날로입니다. 날로. 인간 날로. 저는 솔직한 말씀만 오늘 해주시기로 하셨죠. 저는 시장님의 마음의 온도가 요즘 좀 춥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좀 따뜻하게 더 하게 되죠.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온기를 좀 많이 좀 가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했고요. 오늘 심상치 않은 토론회. 자, 저희 1부 주제가 촛불, 시민혁명, 그리고 박원순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첫 질문은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매주 그 집무실 앞에서 그 촛불 집회가 열리잖아요. 그 안방에서 열리는 그 촛불 집회를 매주 바라보시면서 다른 정치인분들하고는 조금 촛불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마음이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런 세계사적인 명예혁명이, 시민혁명이 사실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죠. 거기까지는 다른 정치인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정치인하고는 약간 다른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주체자의 입장. 그러니까 100만 명, 200만 명 시민분들이 내 집무실 앞을 둘러싸서 그런 그 평화혁명을 이뤄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손님이기도 해요. 그분들은. 그렇죠?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손님들, 그분들에 대한 좀 감상이 좀 남다르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님이기도 하지만 또 주인이기도 하죠. 광장의 주인은 저는 시민이고 국민이다. 늘 그렇게 주장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 광장을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당연히 내드리고 도와드리죠. 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모셨는데요. 별 감흥은 없습니다만. 그 패널분들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드리기 전에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비슷한 생각들과 뜻을 갖고 오셨을 텐데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같이 좀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게 또 이 자리의 목적 취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SNS 하시는 분들이 지금 박 시장님 계정이나 아니면 직설 계정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방송을 시작하면 대화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주제가 촛불 집회죠. 네, 저는 촛불과 박원순입니다. 촛불과 네. 박원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촛불 집회 여러 번 많이 또 참여를 했고요. 한 3-4번 정도를 참여를 했는데 이전의 집회나 이런 것들과 좀 다르게 감명을 많이 받은 게요. 되게 어린 청소년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나 되게 앳된 얼굴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거리로 많이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들에게도 이번 촛불 집회가 굉장히 각별한 경험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그 세대들에게 지금 처음으로 그 광장에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낸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수단이 좀 강구가 될 수 있을지, 그 사람들이 이제 광장에 한 번 나오는 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그때 광장에서 가졌던 정치에 대한 관심, 열의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가져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사실 그 6월 항쟁이라든지 6.29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교과서로만 배울 뿐이지 사실 직접 처음 한 바 같기 때문에.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가슴에 와닿질 않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좀 과거에 뭐 이런 학생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없어진, 굉장히 줄어든, 사라진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번 이제 작년에 이 촛불 명예시민 혁명이 이 광장에서 벌어지면서 사실 많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또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원초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억 속에 굉장히 남을 거라고 난 봐요. 왜냐면 직접 체험하는 게 가장 강렬한 인상과 이걸 남기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그 우리 시대가 이런 사회운동이나 이런 게 상당히 약화되면서 한국 사회가 이런 이번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런 그 위기와 또 민주주의의 어떤 좌절을 가져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더 많은 이 참여를 하고, 특히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우리 힘으로 이제는 촛불을 들고 함께 광장에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준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되시죠? 네, 저도 네. 공감합니다. 이거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제공하기는 좀 아깝다. 그래서 제가 뉴욕타임즈에다가 광고를 한번 하자.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당신의 나라에서 대통령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서울시에 모여라. 우리는 관광객을 널리 모집하는. 아니 실제로 이번 집회에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만, 젊은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일본에서는 아예 그냥 촛불 집회를 아예 그냥 테마 관광 목표로 정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그래서 내가 세계사적인 이벤트고 축제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 선거 오로지 저는 이 촛불 시위라는 게 사실은 결국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촛불 명예혁명도 정신사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또 관광의 목적으로 늘 이렇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박원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선관위에서 나와 계시는데, 그분이 또 시장님 시작하자마자 뉴욕타임즈에 서울시에서 광고하겠다, 이것도 선관위 저촉되냐 안 되냐 이거 또 따지고 계실 것 같은데. 내가 변호사인데 그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괜히 독하심에 쫄았네요. 네. 현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촛불 시위 그 다음에 대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다 아시다시피 촛불 시위가 최근 이슈에 있어가지고 많은 큰 힘을 발휘한 것들은 아실 거고요. 다만 그 이후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촛불 경선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적이 지금 민주당이시고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 말씀하시기에는 기본적인 당의 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광장에서의 어떤 경선이 당원들한테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 가지고 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은 그리고 경선은 사실은 저는 우리 당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들이 사실은 뭔가 이 과거의 낡은 질서를 결별하고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목표잖아요. 저는 뭐 진정으로 우리 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은 기꺼이 이것이 온 국민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한 국민 경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 우리 당의 대표나 당의 최고위원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당원들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제대로 된 정부가 좀 들어서고, 그리고 그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모든 그 여망을, 그 간절한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꺼이 저는 그런 정말 완전한 국민 경선을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닌가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리 일부 주제가 촛불과 박원순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편집장님 소개할 때 LG 홍보팀 같다, LG 같다, 정치계 LG다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정치계 LG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 아니 LG 홍보팀이 어때서요? 아니 그거라도 있으면 아, 좋겠어요. 그렇지. 아니 박원순은 블루칩인데 예. 이걸 이렇게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뭐라 그럽니까? 영업 사원이 너무 없다. 예. 이런 말은 듣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선 시장님도 하시고 계시고 또 시장으로서의 뭐 시 행정을 가지고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있을 텐데 너무 그 홍보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염려들이 크단 말이에요. 시장님 좋아하는 분들께.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내 주위에 오늘 진솔하게 말하기로 했으니까 내 주위에서 지금 이 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처음에 우리 편집장이 질문을 했는데도 정확하게 지금 답을 못 하셨어요. 그게 부끄러워서인지 어쩐지 몰라도 사실 내가 박원순이 아니면 이 촛불 집회가 이렇게 안 됐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대포도 나 때문에 다 안 쏘게 됐고 이 화장실도 다 내가 개방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공간을 들여서 스스로 만든 LG 이 홍보팀으로서 만약에 서울시장이 박원순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촛불 집회가 안 됐을 거다라고 하는 본인의 강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요. 그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제가 제 입으로 당연한 것을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늘 제 인생을 살아오기를 홍보라는 거는 사실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뭐 잘못된 것일 수는 있는데 아니 제품을 잘 만들면 그건 저절로 어쨌든 다 저는 온 세상이 뭐 입소문으로 다 내고 뭐 발음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대선이 12월 달이면 점점 천리를 갈 텐데 지금 대선이 짧으니까 큰 발을 지금 뛰셔야 돼요. 국민을 믿으세요. 국민을. 네. 저는 제 인생은 제가 정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데만 저는 관심이 있었지 그것을 홍보하고 뭐 많은 사람을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삶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까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저는 온 인생을 통해서 살아왔지만 제가 선거를 위해서 어떻게 이길까 이런 거는 준비는 사실 안 해봤습니다. 뭐 그건 제가 솔직한 고백이고요. 그건 제 한계일 수도 있고 잘못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국민들이 자신을 이 선거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사람보다는 정말 평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공공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바쳐왔고 그리고 그런 정말 경험과 지혜를 갖췄는지 저는 이런 걸 훨씬 더 중요하게 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국민들을 믿고 시민들을 믿고 지금까지 저는 살아왔거든요. 제가 시민운동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재선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네, 정치인 박원순의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던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촛불과 박원순 이야기 잠깐 여기서 멈추고 저희가 2부 시작하기 전에 요 토론회를 위해서 간단한 사전 설문을 한 게 있어요. 그 설문 결과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네네, 좀 높네요. 의자를 좀 피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 첫 질문은 박원순 하면 생각나는 것은 이라고 저희가 그 구글 닥스를 이용해서 저희 직설 SNS 계정으로 설문을 했는데 360여 분이 참여해 주셨어요. 네, 뭐가 떠오르시나요? 패널 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박원순 하면 시민들은 뭘 떠올렸을지. 서울시장. 또 김도현 편집장님.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정치액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서울시가 떠오르지 서울시?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는 너무 뻔하고 다른 거. 시장님은 어떠세요? 뭐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맞춘다는 게 맞춰보세요. 네? 서울시장 뭐
네. 저는 한번 안철수. 이게 10위 안에 있었어요. 아. 5위권에는 안에 없고요. 5위부터 하나씩 볼게요. 동성애. 네, 첫 키워드부터 좀 별로 기분 좋은 키워드는 아니에요. 동성애가 기분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정치인으로 봤을 때 이게 좀 곤혹스러운 키워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주자라면 우리 사회 모든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뭐 짧게 이 키워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헌법의 이 차별 금지, 그죠? 모든 그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4위는 옆집 아저씨가 나왔어요.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옆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저는요, 성공한 대통령이 뭐냐 이렇게 한마디씩 보태도 돼요. 네네. 네.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 정말 손녀 손잡고 이 거리를 활보하고 카페 가서 한잔하고 전통시장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굉장히 박수가 이렇게 잦네요. 참 좋으면서도. 근데 이 옆집 아저씨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동네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이걸 합쳐서 4위에 올랐는데, 근데 참 한편으로는 좀 친근한 느낌이구나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도 이런 우려는 있어요. 아니 국민들이 과연 옆집 아저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줄까? 그래요. 저는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말 보태거나 네, 말씀하세요. 사실 그 옆집 아저씨라고 하니까 되게 친숙한 이미지, 친근한 이미지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진짜 처음 뵙지만 여러 번 이제 뵌 것 같은 그런 푸근함도 좀 느껴지고 네, 느껴지고요. 네, 그런데 저와 비슷한 또래인 친구들에게 박원순 시장님이 무슨 아저씨로 이제 알려지긴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처음 들으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좀 뭐랄까 널리 알려지긴 했습니다. 굉장히 SNS를 타고. 그런데 그 알려진 방식이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약간 좀 알려진 게 있거든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되게 별칭이 붙었는데요. 시장님 사진에 이제 그 약간 욕설을 이제 넣고서 만든 짤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랄까 제가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냥 다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씨발년아 짤방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님 그 표정에 이제 씨발년아라는 그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욕설 이제 붙여놓고 그 욕설이 들어간 그 사진이 너무 이제 뭐랄까 적절하다, 이 표정하고 잘 매치가 잘 된다 이래서 뭐 디시나 뭐 일베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확산이 되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댓글도 막 달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또래인 친구들은 박원순 서울시장님 성함을 잘 몰라도, 그리고 서울시장님이신 줄 몰라도 좀 진솔하게 얘기하면 씨발 아저씨 이렇게 하면은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걸 좀 방어를 해주셔야지.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단 아니, 말이에요. 이게 방어가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댓글마다 보면 그런 짤방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가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것을 사실 증명하는 거죠. 지금 자, 네, 여기까지 하고, 아니, 더 요것만 들었다가는 3위 하겠습니다. 요것만 얘기해.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컨대 국정원 같은 데서 이 박원순 제한문건 같은 게 나온 게 이게 그대로 뒀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했던 결과가 아닐까. 네. 그래서 저도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근데 젊은 세대들에게 막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저는 좀 많이 좀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젊은 세대들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희화화하려고 짤방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문화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거야 궁금했습니다. 얼마든지 있고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직설을 통해서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자, 박원순 하면 생각나는 것은 3위 공개하겠습니다. 복지예요. 여기에는 복지, 청년수당, 뭐 복지정책 이런 종류의 키워드들을 묶은 건데 아마도 그 많은 서울 시민분들이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강한 기억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그것이 긍정적인 기억인지 부정적인 기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재명 시장 하면 정확하게 뭐 어떤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딱딱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장님으로서의 생활 중에서 이제 청년 배당, 뭐 청년 수당 이 부분은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냥 시민운동가로서 여러 가지 일을 시민 삶을 바꾸는 일들을 하셨다라고는 생각 들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딱 어떠한 복지, 서울시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복지를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진 의원님, 아니 친환경 무상급식 기억 안 나요? 친환경 무상급.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초선 때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번. 예, 그다음에 채무감축 7조 기억 안 채무감축 나세요? 7조. 전 서울 시민이 아니어가지고. 복지 2배, 네, 청년수당, 뭐 이 국민 기본소득제도. 뭐 이거 봐요. 이렇게 많이 하셔놓고 아무도 모르잖아. 기억이 나는 게 없어. 여러분 모르세요? 아는데 어렴풋이 아는데 이게 입에서 나오질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복지 안에 그런 게 다 들어있었다며. 아,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또 이분의 문제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직설을 통해서 여러분 더 잘 아셨죠? 알겠습니다. 2위 볼게요. 아, 이게 나왔네요. 아이서울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님한테. 시장님, 요 아이서울유 지금도 마음에 드시나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아이, 됩니다. 그럼요. 아이서울유가 세계 3대 디자인 상을 받았어요. 시카고 건축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사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시민들이 투표해가지고 30만 명이 선택한 겁니다. 정말 이 시민들의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선택한 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비선 실세가 있다든지 아니면 권력이 한 사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저는 서울을 정말 오픈 플랫폼 정부로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늘 참여하게 만들어, 시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만드는 건데 이게 바로 그 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반대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반대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다 어디 갔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 이게 지금 세계적인 지금 상들을 받고 있는 상복이 터진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국민이 맞다, 국민이 옳다, 국민을 믿어라. 네, 제가 틀렸습니다. 네, 1위 넘어가겠습니다. 네. 1위는 좀 너무 예상 다들 하셨던 소통 6위였습니다. 서울. 당연하죠, 너무. 1위는 박원순 하면 떠오르는 게 서울이죠. 자, 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좀 빠르게. 1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으로 아마 기억. 다음 질문은 박원순에게 아쉬운 점. 이거는 순위는 아니고요. 저희 에디터들이 그냥 지 맘대로 막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많은 그런 항목들 중에 제가 랜덤으로 빼볼게요. 최근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듯한 행보가 아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든 뭐가 판이 벌어지면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판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판을 좀 키우는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끝입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게 정치인들이 다 뭐 비판하고 논쟁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행위잖아요. 근데 시장님한테 유독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건 시장님 스타일이 원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안 어울리세요. 이런 게 어울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성남에 계시는 뭐 저런 분도 계시고. 근데 시장님은 같은 얘기를 해도 이게 뭐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으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본인의 색깔대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그거는 좋은 얘기인데요. 아니 근데 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제가 참여연대 할 때 낙선운동하는 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마음속에 제 몸에 야성이 있다는 걸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 야성을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시장님만의 방식으로 좀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또 해볼게요.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에 비해 인지도가 부족하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지난번 어디 중앙일보인가 어디 조사한 거에 따라 보면 인지도는 거의 최고 수준인데. 네.
저도 좀 동의를 못한 362명이 참여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 박원순, 시민운동가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권 주자로서 박원순에 대한 각인이 좀 얕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건 뭐 이해가 충분히 가요. 왜냐하면 제가 늦게 시작했고, 그죠? 또 서울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정부를 어쨌든 제가 또 관리하면서 또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딴 사람들에 비하면 좀 더 오래 그리고 좀 더 열정적으로 사실 활동을 못했던 건 사실이죠. 이제 시작이죠, 뭐 지금부터, 그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네. 하나 더 까볼게요. 꼭 필요할 때 해야 할 말을 못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억울한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글쎄요, 뭐 아마 이분들이 여기 대답한 분들은 좀 뭔가 아쉬움이 좀 있으신 것 같긴 해요. 뭐 제가 이제 이름이 박원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만하고 순수한 남자죠. 근데 그 앞에 성은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박력 있는 남자. 네. 그리고 아무 때나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은 가려가서 꼭 할 때 해야죠. 제가 국무회의 가갖고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사실 국무회의 갈 때마다 제가 싸움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광진 의원이 이야기하신 같은 맥락인데 잘한 일을 드러낼 줄 모른다. 이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아니, 근데 진짜 저런 걸 가장 많이 꼽았네요. 그죠? 이게 1위는 아니고요. 이거는 무순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네. 좀 반성은 좀 해야 되겠다. 행정력은 뛰어나지만 정치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다. 요거 다른 패널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의 정치 감각에 대해서 평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아까 그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듯한 행보가 아쉽다 이런 얘기에 좀 연장선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분을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 문재인이고요. 저 박원순 시장님 저랑 뭐 사법연수원 동기시고 저 말하자면 아주 각별한 사이인데 요즘 저한테 이렇게 무슨 억하신 적이 말하자면 있는 것인지 공격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서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계십니다. 진짜인 줄 알았네. 아니 저기 진짜 공중파 방송에 내가 내보내 드려야 되겠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사실은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뭐랄까 친하고 뭐 우리 사법연수 동기시니까 저는 그래서 뭐 어떤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 아까 제가 정치 감각이 없다든지 정치권에 사실 뭐 몸을 안 담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이 전체를 생각하면 조금 바꿔야 돼.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좀 이런 폐쇄적인 어떤 정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럼 혹시 문재인 전 대표님에게 뭐랄까 이제 기득권 청산되어야 할 기득권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잠시만 그 질문은 2부에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뭐 좀 답답하신가 봐요. 이따가 시원하게 말씀하시고 박원순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은 이라고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무순이에요. 이재명 시장과 진짜 친한가? 아니 뭐 언론에서 근데 이재명 시장하고 진짜 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궁금하셨나 봐. 어떠세요? 친하신가요? 친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라는 게 어찌 보면 좁아요. 이런저런 인연으로 다 서로 얽히게 돼 있고요. 뭐 친하죠. 이 질문은 재미없어. 누구랑 친하냐 질문은 재미없고 대권 주자들 중에 누구랑 제일 안 친하십니까? 누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런 사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
이유가 있었네. 그거는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네. 아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 되게 좋고, 철학도 좋고, 좋은 정치인인데, 나랑은 진짜 안 맞더라. 같이 술 먹기 싫다, 이런 사람. 안 계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설사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술을 통해서 친해지게 만들어야지. 네. 아니, 그럼 뭐 좀 보기 싫다고 그러면 영원히 안 보면 되나? 보고 친해지고 그리고 하나가 돼야죠. 네, 우문현답입니다. 아이고, 제가. 네,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여기서 2부. 다 물어보면 저희가 2부에 할 게 없을 것 네, 같은데. 요거 2부에서 네. 다루도록 하고요. 빨리 진행할게요. 이것도 촛불 공동 경선을 주장하시는 이유는 요것도 2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대권과 관련된 질문들은 다른 대선 후보와 차별화되는 박원순의 장점, 이것도 2부로 넘기겠습니다. 진행자가 사전을 안 읽어보고 오셨어요, 이거? 아니, 이거 몰라서 물어요. 이거는 2부에서 답해 주시고요. 요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수염을 기르실 생각은 없나요? 이게 뭐냐면 수염을 기르면 지지율이 오른다, 당선이 된다, 뭐 이런 속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수염은 지금도 매일 길어지고 있잖아. 아니, 제가 그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시커머지더라고요. 못 들으신 척 하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다 기억나시죠? 어디서 산에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서울시장 당선되셨잖아요. 이번에 짧게라도 어디 갔다 오시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제안이네요. 하도 바빠가지고. 짧게라도 한번 갔다 오시면, 혹시 또 모르죠? 네. 여기까지 그 설문 이야기 마치고요. 준비를 많이 하셨네. 이게 준비는 많이 했는데 별로 진행을 재밌게 하진 못하네요. 네? 회장님, 진행자 탐내십니까? 네, 아유. 사실 김광진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랑 그 김광진 의원하고 팟캐스트를 이제 새로 그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녹음을 했는데 저보다 더 재미없어. 나한테 자꾸 재미없다고 그러면. 첫날 8시간 누구 때문에 엎었죠? 예? 자, 2부 주제는 저를 고정 손님으로 좀 불러주세요.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 네. 내용이 첫 방송에 나옵니다. 네, 들어보세요. 예. 2부 주제는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좀 직설적입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꼭 박원순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걸 물어야 되나요? 답을 해야 되나요? 물어야 됩니다. 답하셔야 됩니다. 예. 뭐 지금 이 시대에 그럼 딴 사람이 있나요? 저는 사실은 이런 그 자리에 사실 나선다는 게 참 쉽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서울시장 될 때도 정말 그 전에 뭐 사람들이 얼마나 요청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참 어떤 그 자신의 운명이라고 할까, 사명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그런 생각. 뭔가 이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대한민국의 혁신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어떤 운명적인 생각, 네. 뭐 그런 게 네. 딴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현재 대권 레이스 달리시는 주자분들 중에 이것만큼은 박원순이 최고다 하시는 거 딱 한 가지 꼽아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건 진짜 잘한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일, 뭐 제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옛날에 제 별명이, 제가 공식적인 직업이 소셜 디자이너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자면 새롭게 설계하고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롭게 바꾸는 일을 제가 평생의 업으로 해왔잖아요. 그리고 누구 일을 제가 상속받아서 뭐 이렇게 보조자로 일해본 게 아니고 저는 늘 창업가로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의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되게 만들었죠. 참여연대. 말하자면 권력 감시 운동에 금자탑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개혁을 엄청 많이 했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부패방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오늘의 복지의 기초를 쌓은 이런 게 다 그 참여연대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이걸 통해서 새로운 그죠 기부문화 또는 새로운 통합의 문화를 만들어냈죠. 아름다운 가게는 지금도 매출이 400억입니다. 이런 말하자면 헛물건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시도 뭐 그런 끊임없는 혁신의 연속이었죠. 저는 뭔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알잖아요.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한국을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바꿀 수 있는 많은 장르 중에서 청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더 할까요? 네. 그 전임 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 때는 디자인 서울이 큰 이슈였었거든요. 엄청 많은 뭐 홍보부터 해가지고 증인들이 되었었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담론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게 만약 시장님이 뭐 가신다면은 그 뒤에 이제 서울시의 청년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민들이시고 거기 더해 가지고 만약에 대권 주자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청년 정책에 있어 가지고 나는 이 후보와는 이런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너무 잘해놓으니까 서울시를 계속 해라 이런 저 문제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게 문제인가요? 저 서울 시민으로서 불쾌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잘하니까 계속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청년 정책은 사실 저는 2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저는 정책은 늘 당사자주의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청년들과 함께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든지 청년 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책을 우리가 20가지 딱 정했어요. 그게 이른바 청년 보장 정책, 유스 개런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냈고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수당인데 사실은 청년 주거를 제공한다든지 청년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잊혀져 버렸어요. 청년 수당만 알려져 있어. 왜냐? 중앙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면은 이 정치라는 게 결국 반대가 있어야 그게 좀 알려진다는 그런 진리를 이제 그걸 통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시민들이 잘 모르지만 서울시 청년들은 알고 있죠. 그 청년 종합 정책이라는 게 청년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또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요게 그대로 중앙정부로 가면요. 그대로 청년 정책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일자리, 그 다음에 놀자리, 뭐 쉴자리, 잘자리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요새 왜 어디죠? 이 많은 협동조합에 의한 청년 주택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8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가 이미 1기 때 지었고 지금도 이제 짓고 있는데 그 중에 2만 호 정도는 청년 중책, 청년 주택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 역세권 쪽에 우리가 일정한 이 혜택을 주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한 2만 호 정도의 정책은 주택은 완전히 청년들과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제 갓 청년이 된 그리고 또 청소년, 특히 청소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좀 한번 그 사람들의 그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처음으로 이제 광장에 나와서 이런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목도하고 이런 친구들이 그 관심과 열의를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효능감을 확인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선거권 하향에 대한 그 견해하고 또 이 선거권 하향 이외에 그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다른 정책적인 수단이 뭐고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나왔었던 그 짤방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이렇게 짤방을 만들고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또 이런 식으로 사실 잘 모르셨잖아요. 그 짤방의 존재에 대해서 본인도 모르지만 그런 짤방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는 이런 뭐랄까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먼저 시장님이 짤방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설명을. 짤방이란 게 뭐냐면요. 제가 이미 안다니까. 아세요? 너무 이제 우리 시장님 신세대시네. 짤방도 좀 알아야지 그래도. 인터넷, SNS 아니 내가 X세대시네, SNS에 X세대. 지금 대가인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지금 200만 팔로워가 있어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팔로워가 많은 정치인이에요,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요? 네. 와. 네. 지금 그런데도 아무도 몰라. 이게 문제. 이걸 잘 알리는 거. 오늘의 아니, 컨셉이 그거예요. 잘 알리는 거. 뭐 중요한 예. 얘기인데요. 예. 그래도 200만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널 연결된 국정원 직원들만 팔로잉 해가지고 찾아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200만이라니까. 국정원 직원이 200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못됐죠, 김광진 의원. 네, 진짜 저도 너무 안타깝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2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씨발 아저씨로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네. 일부라는 것도 네. 얘기해야지. 네. 근데 어쨌든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처음에 질문한 게 삼정권? 네, 삼정권. 삼정권인데 나는 18세가 아니고 17세까지도 내려가야 된다. 왜냐면 요새 지적 수준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광장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거 보면 사실 뭐 중학생까지도 얼마나 그렇게 똑똑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시 지옥이 시달리면서도 우리의 청소년들이 정말 잘 컸구나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선거권 연령을 그렇게 인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피선거권도 나는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몇 년도더라? 2004년에 독일을 가보니까요. 연방의회 의원 중에서 아니 19세짜리가 있더라니까요. 지금 우리 김광진 의원님 몇 세 때 국회의원 하셨죠? 제가 만으로 31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살짜리가 연방의회 의원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안나 리어만이라고 내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녹색당 출신인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자기 철학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청년들의 지지도 확 달라지겠죠. 오늘 이걸로 기화를 해서 아마 한 10%는 오르겠네요. 그 아까 나왔던 질문들 중에 그 촛불 공동 정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시장님이 그 주장하셨던 차기 정부는 촛불 공동 정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멋진 말씀이긴 한데 정확히 와닿지가 않아서 좀 모호한 게 있어요. 어떤 그 취지이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쉽게 좋겠어요. 얘기 드리면요. 다음에 맞는 어떤 정권이 돼도 소수 정부가 됩니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개혁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산적해 있는데 이걸 정말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다수당을 이루어야죠. 그러면 야권 전체가 합치면 이게 되잖아요. 저는 정권을 독식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지금 협치나 연정이라는 게 시대적 대세잖아요. 지금 뭐 외국에 저 방금 독일 얘기했지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지금 4기를 총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내각제는 불안하다고 하는데 지금 4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기 집권하는 이유가 바로 협치라는 겁니다. 혼자 다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나누면 되잖아요. 우리 DJP 연합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우리가 조금만 같이 나눈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도 연정하고 있고 서울시도 사실은 우리는 뭐 다수당이니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의회를 늘 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새누리당하고도 우리가 뭐 그렇게 뭐 틀어지거나 극단적인 경우까지 안 가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내고 정말 국민들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유능한 정부가 돼야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다음에 대선이 딱 끝나고 나면요, 이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동안은 제가 보기엔 보나마나 혼란의 연속일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사청문을 해야 되잖아요. 인사청문회 가지고 뭐 총리 되니 안 되니 이것 때문에 한 6, 7개월 그냥 가버릴 거고요. 그러면 또 2017년은 새로운 대통령은 2016년 국회가 이미 의결해 놓은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또 전부 뜯어고쳐서 어떤 새로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국회 동의나 국회 어떤 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공동정부를 만들어놔야죠. 그거 없이 어떻게 성공하는 정부가 되겠어요. 네, 그 내일 기사 헤드라인이 그냥 탁 떠오르네요. 박원순 공동 연정 제안 뭐 이런 카피가 떠오르긴 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협치를 통한 야권 연대 또 그것을 통한 어떤 공동 정권 이것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사실 이거 굉장히 큰 얘기고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말 사실 그 촛불 경선을 실시하자 뭐 이런 제안도 하시고 사실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고 계세요. 촛불 경선이 저는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하신지 해석을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공동 정부를 만들려면 이미 선거 끝나고 나서 단일화를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단일화가 얼마나 힘든지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로 뽑아놓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 두 사람이 쉽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경선 단계에서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정부를 미리
구성하겠다는 서로 상호 어떤 합의하에 한다고 하면 1등 아닌 2등도 일정한 보장을 해줄 수가 있죠. 저는요, 제가 서울시장 될 때도 보십시오. 처음 보궐선거 할 때 사실은 그 당시 이 민주노동당 또 이 민주당 그리고 저는 그때 사실은 무소속이었는데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도 사실 정의당이 저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정말 천하평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야권이 이렇게 딱 단결하니까 뭐든지 잘 되잖아요. 하기는 중앙정부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광화문에 뭐 투표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뭐 진짜 촛불 들고 투표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뭐 은유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촛불에 아니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필요하신가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이 뭐 2월 말이나 3월 초 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두 달 후인 4월 말이나 5월 초 정말 꽃피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광장에 나왔던 것처럼 가족들이 손에 손잡고 나와서 거기 광화문에 예컨대 한 100개 정도의 저 투표소가 쫙 세워지고 거기에 아이들 그냥 주민등록증만 가지면 지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쭉 투표하는 그거는 세계적인 축제장이 아닌가요? 네, 연정이나 여러 가지 말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부산에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건 또 내려가겠지만은 항상 이제 저희 뭐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 박원순 시장님 참 잘하시는데 과연 그분이 어떤 서울시 밖에 즉 대권이나 어떤 전체 정부에 있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우리한테 또 지역 사람들한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전 비슷하게 들리는 게 뭔가 하니까 사실 뭐 촛불 시위 같은 것들이 되게 컸죠. 뭐 누적 1000만까지 가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 광화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어떤 말씀하신 촛불 정부라는 것들이 또다시 한번 서울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약간 지방한테 있더라고요. 여기 대해 가지고 말씀 주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장이 서울 그 과문 광장 한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지역 가봤지만 우리 김건희 의원님 계시는 순천에도 저 가봤거든요. 그런 데서 길 막고 하면 되죠. 국민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자리인데 뭐 우리 이 촛불집에서 다 했는데 그걸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울은 물론 뭐 대한민국 수도이기 때문에 좀 뭐 서울시가 한 것들이 지방에까지 과연 가능하냐? 서울은 예산도 좀 많고 그러지 않냐?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 외교 국방 빼고는 다 있다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그 말은 일부 맞긴 한데 사실은 서울시가 정말 저는 이 바닥에서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들의 어떤 이 슬픔과 눈물과 기쁨을 함께 체득하는 이런 지방 정부의 경험이 없으면 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튼 그걸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목표이신데 결론은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빨리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김광진 의원님이 그러니까 문 캠프만 계시지 말고 박 캠프도 좀 오시라니까. 그 박 시장님이 얼마나 통큰 정치냐면 제가 어쨌든 문 캠프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와서 이 돈이라도 좀 벌어가라 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별로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있을 텐데 요는 내가 좋은 상품인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좋은 상품을 잘 팔아야 될 텐데 그것도 단기간에 지금 팔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내가 안 팔릴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뭐 잘 모를 수 있죠. 서울시장에 대해서 뭐 어떤 내 삶을 바꿔줬는데 부산 사람, 순천 사람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지지율 지금 막 안 치고 올라가시니까 어떻게 이것을 나는 커버할 테니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같이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죠. 아니 뭐 그동안 이제 제가 그 소셜 미디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올려본다든지 우리 정책을 이렇게 알려보면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부산시장 해달라 뭐 어느 시장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가만 계산해 보니까 이거 한 200년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다 하려면.
그러니까 한 방에 되는 방법을 그래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국 시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이 자꾸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 이병환 왜 참여정부 비서실장 하신 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리셨다 그러더라고요. 박 시장은 말하자면 폭발적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2%로부터 시작해서 경선에 돌입할 때까지 2%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폭발했잖아요. 경선 아직 시작도 안 됐잖아요. 저는 우리 국민들을 제가 믿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아직은 본격적으로 저는 검증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서로 상호 비교라든지 이제 TV나 이런 데서 정말 지금은 뭐 경주마식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뭐 했다, 어느 행사 갔다 이런 것인데 진짜 서로 정책을 놓고 비교 검토하고 그러면 아마 저는 순식간에 이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정해진 게 끝까지 간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가 아까 뭐 외교국방 빼곤 다 있다. 근데 뭐 다른 것도 더 다른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봤을 때 외교국방 중에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관심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뭐 오늘 뭐 책 나오고 뭐 이런 것에서 나오고 뭐 또 다른 남경필 지사나도 말씀하시고 하는 주제가 뭐 모병제에 대한 입장은 또 어떤 것일 거냐, 혹은 지금 병사들이 21개월 동안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데 병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 이게 항상 대선의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말해주시고, 기왕 군사 문제 나왔으니까 사드에 대한 뭐 입장 이렇게 정리해 진짜 주시죠. 청문회시네. 아니 근데 저는 늘 아까 제가 혁신의 삶을 살아왔던 대한민국을 정말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혁신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옛날식으로 모병제냐 징병제냐 이런 과거의 생각에 얽매일 게 아니고, 저는 이 청년들이 지내는 한 2년여간의 이 병영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군대인데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사실은 스타트업 기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방이나 방위 산업에 관련된 말하자면 뭐랄까 창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군대와 국방을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그 2년을 말하자면 이 사회에 있어나 병영에 있어나 차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혁신적인 아이디어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복무를 끝내고 나오면 바로 그 스타트업 기업으로 계속할 수 있게, 그러면 군과 계속 지속적 관계를 갖고 만든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사실은 저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민주정부를 포함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런 어떤 추격형 경제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이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있고 이런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정말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어떤 구상들에서 나와야 된다. 저는 병역 문제를 그렇게 푸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그러면 뭐 안 갈 이유가 없고, 그죠? 뭐 군대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방위에 투입돼야 되지만 동시에 그런 또 병영 생활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외교국방은 없다고 사람들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에요. 5년 동안을 사실은 그 간사가 수도방위 사령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 수도권 방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제가 5년 동안 늘 함께 고민해 본 것이고요. 이제 현대전에서의 국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군대가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어떻게 협업하고 함께 하느냐. 이게 현대전의 아주 특색이거든요. 그걸 제가 5년 동안 준비한 건데, 국방에 대한 또 방위에 대한 의견이 없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질문 드리는데, 아까 사실 질문을 2개를 드렸었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답변을 못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되게 이상한 짤방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짤방에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짤방만 보나 봐. 왜 그러냐면 제가 제작자 아니야? 네, 아니요 전혀. 제가 사실 이걸 온다고 하니까 제 모든 페이스북 친구들이 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봐달라고
물어봐 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그걸 통해서 시장님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에게 좀 한마디 그래도 좀 하고 싶은 말씀이라도 좀 있는지. 예, 정치인들이 사실 요즘엔 SNS 시대다 보니까 어떤 목소리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제되지 않는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달라는 말씀. 뭐 그런 것도 네, 하나의 좋은 메시지가 될 것도 같고요. 지금 제가 청년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청소년입니다. 왜냐면 보셨잖아요. 이 그냥 창의적이고 늘 혁신적인 발상들이 네. 막 샘물이 솟듯이 솟아나고 있잖아요. 이 보셨잖아요, 방금. 그래서 저는 나이가, 육체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늘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어떤 발상을,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우리 청년들이 뭐 저는 늘 사실 청년과 함께 그 청년 정책이 20개 아까 청년 보장 정책이라는 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 예컨대 민달팽이 유니언이라고 하는 곳이라든지 청년 유니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어울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못 만나서 자꾸 이제 그래서 앞으로 자주 만납시다. 예, 좋습니다. 네, 오늘 그 대권 주자 요즘에 토론회들 많이 하잖아요. 아마 요즘 열리고 있는 대권 주자 토론회 중에 오늘 그 패널들 평균 연령이 가장 낮지 않을까. 그렇다 보니까 오늘 청년 관련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장님께서 저 그 반기문 또 오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실 발언을 또 하셨어요.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도 청년이다 이런 말씀. 그분이 굉장히 힘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2부 주제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오늘 와주신 추운 날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그 청중분들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시장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제일 먼저 용기 있게 손 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호희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서울대 폐지라는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제 주변의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나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꿈도 없고 또 도전도 할 시간도 없이 앉아서 몇 시간씩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러한 학생들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고 또 앞으로의 그 시장님의 교육 공약은 어떻게 교육이 바뀌었으면 좋겠나 하고 또 아까 전에 청년 정책 참여가 있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교육도 정책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시장님께 교육 정책 참여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김군께서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제가 이제 이 서울대 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서울대를 폐지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아마 자세히 그 뒷줄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공립대학교를 다 서울대학교로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랑스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1대학, 2대학 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대 1대학, 서울 2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방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대학 중에 전남대학교,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이런 대학들을 통합 캠퍼스를 운영하자는 겁니다. 학점관리도 같이 하고 교수도 서로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졸업도 공동 수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뭐 지금 한 3,200명 되는 신입생 그죠? 서울대학교가 말하자면 32,000명이 넘는 서울대 학생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질을 국립대학의 질을 서울대학교만큼이나 다 높이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서열화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수능고사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다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실은 다 똑같은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입학시험이라고 하는 그 수학, 뭐 국어, 뭐 영어 이런 것만 테스트하잖아요. 아니 영어, 수학 외에 사람 잘 사귀는 사람, 장사 잘할 사람, 또는 체육 잘하는 사람. 아니 뭐 그죠? 김연아 씨가 우리 정말 뭡니까 저 피겨 스케이팅 하나 잘해서 우리 국민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국민 요정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는 거 그거를 키워서 누구나 대한민국에 이 뭔가 재주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또 본인도 자신의
어떤 완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1년에 5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매일 1.5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불행하게 느끼는 교육에 이제 종식을 구하자. 이게 제 그 발표했던 핵심 내용이고요. 또 오늘 김군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은 이겁니다. 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그동안 5년 동안 혁신 교육을 제가 집중적으로 해왔는데요. 이 핵심은 뭐냐? 교육이 교사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교장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와 또 학생들과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교육의 주체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교육관료에 의해서 지배되는 교육부는 없애버리자. 그 대신 교육지원청 같은 걸 만들어서 교육감한테 많은 권한을 나눠주고 또 학교에 권한을 주고 교사들에게 권한을 주고 학생들에게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지금 예컨대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학생들에게는 화장실 고쳐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걸 업자한테 맡겨갖고 업자가 마음대로 고쳤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편리하고 행복한 화장실을 만들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안 나와요. 지금 문제는 너무 좋으니까. 네, 제가 나온 고등학교도 화장실 고쳤거든요. 진짜 완전 백화점 화장실처럼 고쳐져가지고 이게 진짜 그 SNS에도 막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그게 하필 제가 졸업한 다음에 이게 고쳐져가지고 미안합니다. 제 인생은 타이밍이죠. 그 다음 질문, 네, 아유, 저 모자 쓰신. 정말 다급하신가 봐요, 질문이. 굉장히 다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젊은 분들만 오셨는데 아마 70대 이상은 저 한 사람뿐이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좀 나이가 좀 많아서 오늘 논의가 된 것 중에 지금까지 100% 젊은이 중심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는 노령사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네. 우리 시장님 대통령 되시면은 노인 정책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말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서울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동네에 있는 소위 말해 보물상이라 그러죠. 자원 재활용 업체를 폐기물 처리장으로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하고 떼어놓으려고 내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멀리 떠나면은 폐지 줍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폐지 한 술에 싣고 시위회까지 어떻게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나마 소득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소득이 없어서 세계 최고의 빈곤율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자살률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이제 폐지 수집마저 빼앗아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제발 시장님 그 동네 고물상 내쫓지 않는 정책 꼭 수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 정책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마디 꼭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 받으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서울시의 여러 행정이나 제가 한 것들을 잘 못 알려낸다는 말씀 진짜 맞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말 도전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시만 하더라도요. 지금 뭐 이미 120만이 되는 노인과 또 예비 노인, 그러니까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210만 명이나 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이 기초연금 외에도 많은 일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뉴딜 일자리라 그래서 또 노인 적합 일자리도 예컨대 지하철 뭐 보안관이라든지 이렇게 다 노인 일자리로 저희들이 만들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10만 명의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뭐 지금 5년 10년 지나면 다 이제 노인 인구로 편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건강은 좋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인생에 은퇴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새로운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플러스 재단, 50플러스 캠퍼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이 스스로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게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최초의
지금 실험인데요. 이미 벌써 한 두세 군데 만들어졌죠. 한번 거기 꼭 가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폐지, 그것도 제가 혁신을 이뤘습니다. 뭐냐? 정말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뭐 하루에 열심히 주워갖고 그게 정말 뭐 수입도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폐기물 정거장이라고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요. 집 앞에 그냥 내놓는 걸 이왕이면 좀 공터라든지 어떤 요런 데 좀 모아서 갖다 놓으시면 어르신들이 그거를 몇 분이 모여서 그걸 이 재활용 분류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활용 전문 회사가 와서 딱 실어갈 수 있도록. 근데 비닐은 비닐대로, 또 뭐 이 스티로폴은 스티로폴대로, 또 뭐죠? 이 우유팩 같은 건 우유팩대로 이렇게 모아주면 적어도 자주 작게는 한 월 1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0만 원까지 수입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어요.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쓰레기도 이게 중요한 자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 있잖아요. 이거를 벽돌로 만들어내는데 그냥 단순 벽돌이 아니고 이게 거의 예술적 도기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R&D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버리는 폐품을 활용해서 예술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 독일에 가면요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습니다. 그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만든 회사인데요. 베를린 가시면 그런 가게들이 막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용답동에다가 한 1000평이 넘는 정말 예쁜 건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마 금년 지금 한 6월이면 오픈하는데요. 거기는 이런 버리는 폐품의 뱅크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모인 폐자재를 가지고 또 이 시민들이 말하자면 예술품을 만들어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지금 사실은 큰 소리만 치고 정말 새로운 경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이런 어떤 창의적 어떤 시도들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이 옛날에 그런 추격형 경제 시절에 맞는 이런 거 갖고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새로움, 저는 낡은 것으로부터의 새로움, 이게 우리 시대가 가야 될 가장 큰 방향이 아닐까. 그거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두 분 질문 더 받겠습니다. 요 앞에 드신 분하고 저 모자 쓰신 분까지 질문 죄송합니다. 그 앞에 먼저 마이크. 처음에는 홍보하라고 해도 안 하시더니 끝날 때 되니까 막 이렇게 피를 받으셔가지고. 탄력 받으셨을 때 뭔가 좀 팍팍 치고 가셔야 되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26살 안정환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시장님께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좀 생각해 놨었는데, 시장님의 말을 듣고 좀, 느꼈던, 좀 막 감명받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시장님의 목표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삶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비전 자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하면서 이렇게 한 지난달에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이제 상경을 했는데 참 협동조합에서 일을 무작정 상경을 한 거예요? 직장을 잡고 협동조합으로 직장을 잡고 이렇게 딱 올라왔습니다. 근데 결국에 느껴지는 게 정말 내가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자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저는 정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엔 사람들의 이기심, 뭐 그런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또 협동조합을 들어갔지만 수익이 나지 않으면 결국 그 가치도 뭐 쓸모가 없어진다. 결국엔 수익이 우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참 올라오고 많은 실망들을 했었어요. 근데 참 그렇게 이제 시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겠지만 그런 정치를 하시다 보면 비슷한 그런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은 정말 좋은 세상이 올까요? 또 그리고 또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나만 지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지 좀 질문해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희망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뭐 어찌 보면 저도 이 검사를 했으니까 사람들은 그게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권력이니까. 근데 저는 그게 재미가 없어요. 사람 잡아넣는 일에 별로 흥미를 못 느꼈습니다. 그보다 그래서 변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권 변호사가 됐습니다. 인권 변호사는 보람은 많았지만 그보다는 더 일선에 서서 직접 사회를 위해서 뛰는 사람이 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가가 됐습니다. 시민운동가 또 참여연대 같이 사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힘 있는, 제가 시사저널이 조사하면 대한민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위 안에 저는 사실 아무 그 권력이 없는 시민단체의 사무처장으로서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님 이런 거에 이어서 제가 5위, 6위 맡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저는 늘 뭐가 딱 이루어서 성공하면 싫어지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아니어도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거 버리고 또 아름다운 재단 1년에 한 100억 정도 모금하니까 그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큰 물건을 갖고 완전히 이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아름다운 가게에 도전했죠. 그게 지금 매출액이 한 400억 정도 되는, 이게 되니까 또 재미가 없잖아요. 버렸어요. 그리고 희망장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를 컨설팅하는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로컬 푸드로 갖고 대한민국의 성지가 됐습니다. 제 말을 잘 들은 지방정부는 완전히 떴죠. 그래서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도시농업을 그때 컨설팅 해줬거든요. 지금 완전히 떴잖아요. 제가 또 강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 도시농업이 강하죠. 강합니다. 너무 삶의 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버렸어요. 그리고 뭐 새로운 저는 협동조합 운동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 백두대간 걷다가 그냥 좀 돌아가지고 서울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한번 갔다 오세요. 그냥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실패는 오히려 그냥 성공보다 더 낫습니다. 실패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고요. 나중에 저 찾아오십시오. 네. 잠깐만. 네. 그 쭉 도전하셔가지고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또 청년들 중에서는 도전하면 참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큰데 혹시 내가 도전해봤는데 나는 실패한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런 게 많죠. 제가 사실 대한민국 공정무역을 가장 먼저 도입을 했는데요. 처음에 뭐 제3세계 가서 막 수입을 뭣도 모르고 했다가 거의 한 1억 원어치를 수입했는데 하나도 안 풀려갖고 거의 부도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일반 그 공예품이나 이런 건 안 되는구나. 그건 한국 사람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일단 커피에 집중해서 아름다운 커피를 만들어서 제가 그때 그만두고 나올 때 이미 30억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라는 건 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걸 끊임없이 배우고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개선해가고 되는 방향으로 뭐 노력하면 결국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방금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게 저절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실패도 많았죠. 이런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저런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그렇지만 또 중심을 계속 잡아가면서 아름다운 재단 같으면 1% 나눔 운동, 그게 아주 히트를 쳤죠.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1%를 그때 참여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었죠. 저도 실패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마이크 받으시고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그 CR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창입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한 30년 동안의 믿음이 있어서 저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거라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참여연대에 계실 때 제가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강대인 원장님 소개로 시장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하고 싶다기보다는 한번 건의드려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참여정부의 이병환 실장께서 노무현 대통령이 2%부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 가운데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후보의 여론조사 26%가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허수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가 갖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이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1등 하는 사람이 문재인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 다음번에 여론조사에 가서 물어보면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1등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역시 문재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여론의 재확성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불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게끔 언론이 왜 만드느냐? 그것은 박원순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진짜 개조되기를, 대한민국이 변화되지 않기를 원하는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싸워서 이기기 좋은 사람을 후보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시장님을 뵌 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 기관은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메시지는 말씀하신 분이 충분히 본인 입으로 전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쪽 분들이. 사회자분께 네네. 한마디만 네, 말씀하세요. 보충해서 요즘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권에서 지금 솔직히 이렇다 할 만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야권 내에서 이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묻지마 문재인 대세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같이 비판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 비판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대북 송금 특검은 참여정부에서 했지만 삼성 엑스파일 특검은 거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여정부 노무현은 문재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후보에 대해서 능력과 모든 것을 재평가하고 모든 것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아군을 공격한다 이런 논리로 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지를 가감없이 네네. 네, 고견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 제언하신 걸로 이해하고, 딱 한 분,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었는데, 딱 한 분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 가운데 계신 분, 아까부터 너무 다급하게 손을 드셔서. 네. 시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27세 청년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철학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의 본질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질과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지만 본질을 말하자면, 정치의 본질을 말하자면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논의돼야 할 것이 자살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같이 다음 네이버 뉴스를 보지만 자살률에 관한 직접적인 구체적인 논의를 본 적이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정치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우리 정치권에서 자살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는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아까 노인 자살률 또 청소년 자살률 다 세계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저는 크게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우선 이런 물리적 환경을 바꿔야 된다. 그중에 민생고 그야말로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있는 국민 기본소득제도. 그래서 누구나 적어도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육아수당에서부터 청년수당, 이 상병수당, 실업급여, 그 다음에 기초연금까지 이게 생애주기별로 다 그게 보장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내면적으로 보면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게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예요. 그래서 누구나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디드 힐러,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한 20, 30명씩 이렇게 모여서요, 서로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 누구나 눈물을 팍팍 흐른대요. 운대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힐링받고, 그리고 힐러가 돼갖고 다른 사람을 또 치유하는, 이게 지금 뭐 지난번에 저희들 보니까 이미 뭐 10,000명이 넘게 확산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화 되면 정말 조금은 덜 뭐랄까요, 불행함을 느끼고 또 더 나아가서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게 물리적 여건만 꼭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교라든지 뭐 이런 어떤 사회의 어떤 이런 배제라든지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수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저 그 두 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이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딱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대통령, 지금 시장님께서 청와대에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차가 들어가려면 똥차가 빠져야죠. 똥차가 빠져야 세차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청와대에는 지금 똥차가 안 빠진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좀 빨리 저는 시장님이 그분은 그 서울시장 권한으로 청와대 단전하고 수돗물 끊고, 저는 왜 이런 걸 안 하셨는지 참 좀 답답했어요.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그분께 맨날 국무회의 가서 호통치시지만 마시고 국민들 보시는 앞에서 그분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부탁드립니다. 아니, 국무회의에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어요. 이미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국무회의에서 호통 많이 치셨잖아. 예, 국무회의. 지금은 예. 기회가 없다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아까 청와대 들어간다고 하는, 저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 청와대는 옮겨야 되거든요. 저는 집무실을 사람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시내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왜 다우닝 10번가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첫 출근을 정말 우리 손녀의 손을 잡고 걸어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그러면서 출근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또 정말 소행원 한두 명하고 거기 통인 이 전통시장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국밥 정말 먹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또다시 정말 궁궐에 들어가서 본의 아니게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이런 비극은 이제 정말 이번으로 종식해야 된다.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형태, 새로운 자세, 이런 우리가 대통령이 탄생해야 저는 우리의 미래가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집무실 어디로 옮기시려고요? 후보지가 있습니까? 우선 정부종합청사로 가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나 짓든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생각만 있으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우리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밤새 하고 싶은데. 저는 보내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럼 우리 시장님께 딱 한 말씀 더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아니요, 뭐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늘 패널 여러분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밤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 의지에 따라서 저는 우리 정부의 색깔도 또 미래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